중후장대 산업까지 경기 민감주까지 이제 온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재건까지 몰아붙이면 이거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50%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급락 나올 때 들어가셔야 돼요. 말 그대로 급락.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업로드 됐던 게 아마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분석이라는 건 그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꼭 이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법을,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를 이제 좀 준비하려면 우리가 50% 정도의 현금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50% 정도는 그럼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향후 이제 우리가 증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제가 이제 또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되게 될 한국 증시가 과연 폭락을 할지, 향후 뭐 몇 주 몇 달간 방향성이 또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또 내년 1월 아니겠습니까? 그걸 앞두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이제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한국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죠. 미국이 추가로 12월 달에 해줄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뭐 아직까지는 이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그 퍼센티지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패를 까봐야, 그때 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생각이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열심히 자료 조사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영상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종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시간 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달아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스닥이나 S&P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S&P 뭐 전부 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뭐 반도체는 정말 많이 올라갔다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 정도. 나스닥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많이 빠지긴 했어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소식에 그 사람이 이제 또 백신 회의론자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리스키하게 받아들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준수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시 이제 원래 수준까지 쫙 밀어 올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다시 고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뭐 폭락했던 거를 얼추 좀 회복을 해주기는 했다.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미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주 호황이라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50%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고,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반부에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여태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이 많이 좀 방어를 해줘가지고, 근데 뭐 굴이나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를 못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뭐 더 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투자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심리 자체는 아주 없진 않아요. 왜냐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서서히 저는 이제 좀 저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다시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1,400원 근처라는 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서 환율이 1,400원 위로 치솟고 뭐 이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도 환율이 지금 1,400원 근처라는 거예요. 1,396원. 이렇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부정적으로 이제 좀 물들어 있다. 염세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래도 안 된다.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은 더해요. 지금 투자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뭐 외인들 자금 이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찌됐건 한국에서 돈 다 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돈 빠지고 있는 건 이거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 정도는 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되면 결국 증시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폭락했다 가건 어찌됐건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꼭 이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폭락했을 때 사면 되지 뭐하러 지금부터 사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폭락할 것 같다라는 건 하나의 경향성이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확답을 내려버리는 순간 투자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그 대응도 중요하고 거기에 발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경향성에 투자하는 거고 확률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100% 성공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거 무슨 꿈나라 같은 얘기예요. 뭐 지금 에버랜드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뭐 완전 그 4살짜리 사고방식이잖아요. 100% 성공하는 주식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10종목 투자하면은 한 두세 종목은 나가리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단어를 세게 얘기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세 종목이 계좌 전체를 이끌어가요.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한 종목이 초대박을 터뜨려요. 뭐 있을까 말까요, 그런 종목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근데 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률을 가져가려면. 근데 그마저도 이상한 종목에 투자하면은 한 7종목이 그냥 개판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펜스를 쳐드리잖아요. 울타리를. 그 안에서 놓으시라고. 그래야 그런 확률이라도 잡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사업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잘 안 되더라. 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이거 안 되더라라는 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똑같이는 안 돼도 항상 그 경향성을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한번 무너졌다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확률 높은 섹터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0% 정도는 어디 투자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50%는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될 만한 거는 딱 이 섹터 안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지간해서는 안 바뀌어요. 물론 진짜 엄청난 변수가 터져서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뭐 아니면 진짜 인하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떨지 몰라도 전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이 엄청날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출, 한국에서 투자 자금이 이탈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요. 왜요? 그 정도로 불경기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금리는 못 올려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물론 다른 국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본이나 뭐 특정 몇 개 국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국가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은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과정 안에서 기준금리 인하 수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예요. 이 대장주예요, 사실상. 만약에 이번에 한국 증시에서 증시 급락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마 외인들 제약바이오 쓸어갈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제가 알테오젠도 아직은 사는 거 이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바닥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마 저게 이제 무너진다,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또 한번 떨굴 건데, 만약에 무너지면 그때 아마 알테오젠 쓸어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삼바나 뭐 셀트리온, 뭐 리가캠 이런 거 쓸어담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덕혀주면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런 것들. 이러면 이제 쓸어담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 대장격으로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섹터상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사이클 패러다임상 맨 처음에 농업국가로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농사 짓고 살았죠, 우리 제 조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공업하셨죠. 건설 현장 나가시거나, 그 다음에 진짜 그때 돈 좀 버셨던 분들 뭐예요?
뭐 포항 쪽이나 뭐 아니면 저 경상도 쪽에서 이제 막 중후장대 산업들, 조선업이나 건설업 이런 게 엄청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자동차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잘 나간 게 어디예요? 크게 벗어나진 못했지만 첨단 산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단계죠. 반도체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잘 나갔어요. 평택, 뭐 수원,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게 누구예요? IT.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판교, 부동산도 그 순서로 떴죠. 이 부동산도 이 일자리 산업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인천의 송도는 저는 장기적으로 거기 도시 엄청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산업의 발전 방향성이 제약바이오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삼성이나 SK가 반도체로 엄청나게 이제 그 호황을 기록했는데 삼성이랑 SK가 딱 집어가지고 지금 육성하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반도체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류 기업들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탑급 기업들이 다 몰리고 있는 게 어디예요? 송도죠. 송도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른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평택, 수원, 뭐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농업 시대는 또 달랐을 거고 공업 시대에는 뭐 대구나 아니면 뭐 포항이나 뭐 그런 데 있었겠죠. 울산 이런 데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반도체 업단으로 넘어오면서 평택, 뭐 수원, 뭐 이런 데가 있었을 것이고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그 반도체 그 벨트 있죠. 이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플랫폼 쪽으로 가면서 판교, 광교 뭐 이런 데가 이제 뜨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산업의 순서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도체 플랫폼까지 가다가 이제 그렇죠. 이제 제약바이오로 가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디서 지금 뭉치고 있어요? 송도에서 뭉치고 있죠. 제약바이오 거기 공장 다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지금 우리나라 빅4라고 할 만한데 우리 SK그룹도 글로 다 갔고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송도로. 그래서 이건 뭐 약간 엽기로 새는 건데 송도도 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하고 있긴 하지만 1번은 뭐 서울인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서울 중심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송도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교통이 안 좋다 뭐 어쩌다 하는데 저는 자족도시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송도는 그냥 송도만의 그냥 그 사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왜냐면 거기서 일자리 엄청나지. 거기 고연봉자들 글로 다 몰리지. 거기서 기업들이 투자 엄청 유치하지. 그럼 거기 상권 다 살아나지. 교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교육 따라오는 거예요. 고급 일자리, 고연봉 일자리가 먼저예요. 그게 있어야 나라도 살고 부동산이 사는 거예요. 그냥 땅덩어리만 휑하게 있는데 그게 뭘 살아. 그런 데는 수도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수도나 그나마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지방은 그런 거 일자리나 그런 게 없으면은 큰일 난다고 봐야 된다.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자리나 교육, 뭐 교통 이렇게 봤을 때 일자리가 1번이다. 고연봉, 알짜 일자리. 대한민국의 국부를 책임질 일자리가 모이는 곳. 미래에.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송도.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제가 뭐 송도에 이제 집 샀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사라고 부추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잠깐 단결로 샜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만한 이제 다음 이제 먹거리로 반도체 다음 그 플랫폼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가 꼽힐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제가 많이 알려주지도 않아서 종목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초보자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개 되지도 않아. 셀트리온 뭐 있지? 예, 뭐 많이 얘기도 안 해줬어요. 제가 뭐 무너지면 사라고 할 만한 거 알테오젠, 리가캠 이걸 중심축으로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2개로 본다면 이거 3개로 본다면 뭐 이거 3개 4개 알테오젠, 셀트리온 핵심으로 얘기하는 종목은 항상 반복돼요. 그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좀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말이 자꾸 바뀐다 하시는데 맨날 얘기하는 종목 똑같아요. 항상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 이제 조미료처럼 다른 종목을 여유되면 곁들이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사이클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치고 3단계에 경기민감 중후장대 산업이 친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 조선, 원전, 자동차 이런 것들 이제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항공이나 해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조선은 뭐 많이 말씀드리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말씀드렸고 많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동차는 순환 출자 구조에서 수혜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이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쌓아나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국단자나 현대오토에버나 뭐 다른 종목 현대차, 만도, SL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반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자동차는. 그리고 지금 불경기인데 호경기가 됐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결국 사이클은 돌아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분명 간다라는 거. 조선은 이미 이거 뭐 카테고리 다 열거하려면 많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대한항공. 일단 대한항공이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민감 업종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불경기가 됐을 때 그때 망하는 기업이 있고 그 망한 기업들의 파이를 뺏어오거나 그 망한 기업들을 인수해버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기가 됐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외형 확장의 기회로 삼는 기업들입니다. 생존 기업. 일단 이 생존하기만 해도 시장 파이를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기민감 업종은 좀 우량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현금 탄탄하고 뭐 여유가 있는 기업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합병하면서 거의 4년 만에 본격적으로 일단락이 됐고 뭐 유럽에서 승인 나고 하면서 이제 아시아나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원래 쌍두마차였는데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제 대형 항공사로는 대한항공이 거의 이제 뭐 압도적인 1등 그리고 뭐 유일한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 코로나 때부터 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한 거죠. 한국에서 이제 뭐 대한항공이 원앤온이라고 봐야지. 밑에 이제 뭐 저가 항공사들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런 대한항공이 기반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지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항공이 그 위에 또 있기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은 꼭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불경기지만 과거에 이제 돈 풀어가지고 돈이 많았을 때 여행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라 못 갔지. 엔데믹 돼가지고 좀 여행 좀 가볼라 치니까 불경기 와서 또 돈 없어서 못 갔지. 이제 엔데믹 플러스 호경기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이제예요. 뭐 거의 2020년부터 치면 한 4, 5년을 억눌려 있었던 여행 수요가 한 2025년 내지 6년에 이제 호경기로 서서히 회복되면서 엄청나게 터질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 터지는 수요를 누가 다 뺏어간다? 대한항공이 다 뺏어간다. 지금 뭐 근교 베트남이니 중국이니 뭐 태국이니 근거리로만 가고 있어요. 일본이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호경기 가면서 그 전체적인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항공 운임 자체도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불경기라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유가죠. 그러니까 유가가 낮다라는 건 비용이 엄청 많이 차지해요. 항공사들은 유가 자체가. 그러니까 비용이 현저히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유가가 엄청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갉아먹는 1번이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떨어지면 수익성이 엄청 올라가요. 항공사들은.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마진 많이 남는 구조예요. 수요만 올라가면 돼요. 장사만 잘 되면 마진 엄청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는 거고 심지어 파이도 다 뺏어왔고 시장도 장악했고 아시아나 합병하면서 뭐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 이제 경기만 좋아지면 이제 대한항공 놀자판 되는 거예요. 어허야 에헤야디야 하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놀면 되는 겁니다. 신나게 그냥 궁뎅이 훌라춤 추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느낌이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항공운임이 먼저 가고 그다음 해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MM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뭐 펜오션은 어때요? 뭐 이거저거 물어보시는데 HMM이 그냥 탑이잖아요. 그냥 이거 보세요. 뭐 굳이 뭐 2등 3등까지 볼라 그래. 그냥 쉽게 가자고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 이제 게임은 무슨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 다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게임 하나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돌 하나 육성하는 거 자금이 엄청 이게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돈이라고요. 실패해 버리면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변화하고 실패에 대한 그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멀티 레이블 체제 뭐 멀티 스튜디오 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모회사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를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서 이제 아이돌 육성하고 알아서 게임을 이제 개발하게끔 하나가 터져도 이쪽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게임은 사실 크래프톤을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전통 3N, 넷마블, 넥슨, NC소프트 중에서는 NC소프트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NC소프트가.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NC소프트 말고는 이제 뭐 W게임즈 부대장주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AI라는 모멘텀이 사실 이건 AI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이 하나 개발이 됐다고 칩시다.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기술의 개발은 막을 수 없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판 튕기다가 주판으로 막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다 아시죠? 우리 60년대생 분들 다들 일을 해보셨죠? 주판으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마트에서 결제하셨잖아요. 그죠? 이 주판으로 계산했다고요. 옛날에 마트에서. 근데 요즘에 어때요? 그냥 바코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주판이 그러면은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 주판 시장이 어려워진다는 거.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못 막아요. 바코드 시장이 발전한다는 거 막아요? 못 막아요.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거에 대한 발전은 뭐 하찮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뭔가 개발이 되면 어떤 게 그게 뭐 이건 어떻고 이건 리스크가 어떻고 자율주행을 하면은 그게 막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어쩌고 저쩌고. 자율주행은 올 수밖에 없는 미래예요. 진보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죠? 자동차로 사고 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걸어 다녀야지 차를 왜 타고 다녀요? 그냥 말 타고 다니지 그래요. 리어카 타고 다니고. 그죠? 자율주행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악재로 본다?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뭐 에러가 나가지고 사고 나서 자율주행은 이제 퇴보될 거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건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율주행이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나중에 오잖아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오류 나가지고 사고 났다 이런 거 분명히 또 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 다 떡락하고. 그런다고 자율주행이 안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술인데 사고 날 가능성을 낮추겠지. 더 기술을 정교하게 만들겠죠. 자율주행을 그럼 안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된 기술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사고 났다고 안 오지 않아요. 그거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좀 빠졌는데 어찌 됐건 간에 중요한 거 이 AI라는 모멘텀에서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새로 나온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 새로 나온 기술을 우리가 봤을 때는 AI에 있어서 항상 하드웨어가 먼저 갑니다. 우리 스마트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 어떤 기기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주가가 움직입니다.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거의 그래요. 스마트폰 때도 그랬고 이번에 AI도 그렇고. 뭐가 먼저 갔어요?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별로 못 갔어요. AI 반도체가 갔지. AI 뭐 그거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왜냐면 더 수율 문제가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HBM 이런 거 같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이거 다 하드웨어지 뭐 소프트웨어예요. 이런 애들이 하드웨어가 먼저 갑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AI 단에서 지금 먼저 간 게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AI 반도체. 근데 이제 와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찍겠다고 하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사이클 좀 지나갔는데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로 AI에 돈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AI에 있어서 돈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게 뭐다? 소프트웨어다. 그럼 AI 소프트웨어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에요. AI를 접목하기 정말 좋은 게 게임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게임에도 AI 접목하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게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제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플랫폼 기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AI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익화 모델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돈을 이미 잘 벌고 있고 AI 접목시키기 좋은 게 게임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 원래 돈 잘 벌고 있어요. 아마존 이런 애들 플랫폼으로. 그럼 거기다 AI만 접목시키면 수익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더 적절한 곳에 AI가 알아서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고 사람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고 적합한 걸 추천해주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생산자들에게도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소비자들은 쓸데없는 돈 안 쓰고 나한테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AI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한 사이클 좀 지나갔다. 물론 다음 사이클 오면 하드웨어도 또 갈 거예요.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1등 뺏긴 자는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뺏긴 주식은 보는 거 아니에요. 뺏은 주식을 보는 거지. SK하이닉스가 뺏었잖아요. 아 너무 싸서 삼성전자 사볼 만한데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주식은 명심하세요.
자, 다시. 그래서 이 플랫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 중에 뭐가 더 좋아? 뭐가 갈 것 같아? 솔직히 간다라고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다 간다고 봐요, 저는. 근데 네이버를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카카오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할 이슈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안 좋아서 손이 선뜻 안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이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안 좋다? 카카오 기업으로만 놓고 좀 보면, 그룹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이거 누가 부정합니까? 대한민국을 잠식한 기업인데. 근데 그 분할 이슈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안 좋아졌고 좀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굳이 분할 이슈도 없는데 더 괜찮은 옵션이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쌍두마차 중에 네이버가 실제로 주가도 더 잘 가고 대장격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카카오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내가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뭐 말리지는 못하겠는데 네이버가 훨씬 더 나은데 뭐하러, 그죠? 차트만 봐도 답 나와요. 지금 카카오 갈 때 어때요? 네이버 이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네이버가 훨씬 잘 가요. 외인 수급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 다 빼고 있는데 2주 연속으로 외인 수급 1등,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 1등 네이버예요. 압도적 1등. 2등이 누구예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이버는 뭐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한항공 네이버 거의 탑급이다. 뭐 카카오도 외인 수급 들어오면서 잘 가지만 네이버에 비빌 게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AI로 이제 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뭐 플랫폼 있고 게임 있고 이러겠지만 엔터도 좀 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엔터랑 게임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멀티레이블, 멀티스튜디오 이런 체제로 봤을 때 좀 유사한 점이 있고, 뭐 엔터는 좀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거 그렇게 권장하진 않는데 아티스트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그게 너무 크리티컬하게 터지는 편이에요, 일반 기업들에 대비해서. 그래서 엔터는 그다지 이제 투자를 권하진 않는데 그나마 본다면 하이브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미니진 사태 나오면서 뭐 뉴진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으로 사고 났다고 자율주행 안 간다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나마 엔터사들 중에서 이렇게 멀티레이블 체제나 이런 걸로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뉴진스 미니진 사태도 이거 다 그거예요. 그 아티스트 리스크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마약해가지고 나가리 됐다. 뭐 연애하다가 뭐 터져가지고 나가리 됐다. 뭐 옛날에 뭐 스폰 이슈 이런 것도 있었고 막 별의별 거 다 터지잖아요. 사람 일이랑 모르니까. 이게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탈퇴하는 것도 뭐 구설수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인적 리스크예요. 인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멀티레이블 체제예요. 물론 이제 어도어가 지금 사건 사고가 터지긴 했지만 다른 데가 있잖아요. 뭐 BTS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뭐 르세라핌도 있고 여러 다른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이란다.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밑에 그 하이브라는 산하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하이브가 이거 건강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만 뭐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아직은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초반이니까 좀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지. 자율주행도 나중에 봐봐요. 로봇도 나중에 봐봐요. 사건 사고 터지면서 사건 터질 때마다 주가 한 번씩 박살낼 겁니다. 그때 사건 터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자율주행 로봇 안 찍어. 그때 더 찍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사고 났다고, 로봇으로 사고 났다고, 뭐 인명 피해 났다고.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로봇이라는 게 산업이 발전을 하겠어요? 퇴보를 하겠어요? 자율주행이랑 로봇이. 이런 맥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체제로 구축해 나갈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 세계로 봤을 때 성공 사례를 남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이 글로벌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하이브의 이 멀티레이블 체제는 굉장히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방시혁 의장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무슨 투자하는데 잘잘못을 따지고 앉아 있어요.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지 잘 나갈지 이런 걸 봐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소매는 이제 이거 경기가 좋아져야 돼가지고 뭐 의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도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이르다는 관점이 좀 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배터리를 투자 못해서 엄청 아쉬워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배터리가 뭐예요? 성장주예요. 없었던 기술이 나와서 그게 시장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는요,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있어 왔었어요. 2016년에도 있었고 테마는.
근데 그냥 그게 2020년도에 터진 거예요. 계속 그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신호 주고 있는 거? 자율주행이랑 로봇이에요. 이거 2020년도에 테마 없었을까요? 로봇? 2020년도에도 자율주행 테마 있었고요. 전기차랑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기차 다음에 전기차 활성화되면 이제 점점 자동차가 전자화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분명히 따라올 거다. 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자율주행은 올 미래예요, 여러분들. 투자할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지금부터 찍는다까지는 아니어도 다음 우리가 그 성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꼭 보세요. 소프트웨어 단에서 AI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일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현대오토에버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 굳이 막 확 갖다 찍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로봇은 일단 우량주부터 봐야죠.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하이젠 RNM 정도? 이 정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또 들어가는 돈은 되는데 저는 진짜 극소량으로 소액으로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만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성장주기 때문에 아마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폭발적으로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다. 뭐 HL 만도도 있죠.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건설이나 건설기계도 올라갈 거예요. 호경기로 가게 되면. 그래서 건설기계, 재건 인프라 쪽 있죠. 시멘트 이런 것들도 올라가게 될 건데 좀 이르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네, 그래서 이런 쪽을 기반으로 투자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건강하게 자리 잡힌 거다. 내가 배터리 다음 폭발력을 노려보겠다면 로봇 자율주행. 지금 AI 단에서 이제 이것도 로봇 자율주행도 성장 업종이죠. AI도 성장주고. 그러니까 사이클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는 거고, 조선, 원전, 자동차, 항공, 해운, 뭐 제약바이오 사이클상으로 보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주 관점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가 있을까?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라든지 이런 성장주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AI, 로봇, 자율주행 이 섹터를 보는데 AI는 이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네이버, 하이브, 크래프톤 이런 데로 옮겨가고 있다. 뭐 NC소프트 이런 데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HBM 찍는 건 너무 좀 엇박을 타는 느낌이 크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싸다고 사고 있는 건 진짜 이게 조금 아쉽다. 예.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투자에 정답은 없는데 잘못된 게 어디겠습니까? 다 저마다의 또 알고 그죠? 성향이 있고 저마다의 또 그런 게 있는 건데 제가 뭐라고 그걸 또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살짝 아쉽다. 예. 이미 소프트웨어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에 머물러 있는 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심지어 하드웨어가 안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또 다시 사이클 오면 또 가요. 그 하드웨어 HBM 애들. 왜냐면 AI가 계속 성장하면 하드웨어도 갔다 빠졌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지. 그리고 오히려 빠질 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지금 같을 때 빠질 때 SK하이닉스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저마다의 자기 전략이 있으면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디까지 제 기준이니까.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생각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그러면은 내가 그럼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이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SK하이닉스를 이런 나만의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거야. 그러면은 그 저만의 전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지. 근데 알고 하시면은 잘못된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지금 50% 정도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주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조선이나 원전은 근데 좀 아주 길게 보셔야 되고, 지금 사이클을 탄다라고 하면 진짜 네이버 대한항공이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가장 훈풍을 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엔터는 JYP 엔터도 있긴 한데 JYP 엔터는 저는 솔직히 어디서 높은 점수를 줬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진영 그 프로듀서라고 부르나요? 박진영 그분이 그 아티스트들 뭐 성교육이나 인성교육 이런 거를 시키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엔터 업계의 인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물론
아티스트들을 위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또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걸 또 관리하고 있다라고도 느껴졌고 뭐 그런 관점에서는 좀 아주 점수를 높이 쳐주고 싶었습니다. JYP 엔터는. 뭐 어쨌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어요.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SM이나 YG도 물론 훌륭한 회사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JYP 엔터가 무난하게 사고 안 치게 아티스트들이 잘 관리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고 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내쫓고 그게 중요해요 진짜.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얘 아이돌 뭐 아티스트 있는데 얘 뭔가 사고 칠 것 같다 사고 쳤다 그러면 빨리빨리 쳐내는 것도 그거 주주들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50% 현금을 언제 써야 되냐? 진짜 확 뛰어들어야 되는데 언제 뛰어드냐? 결국에는 이제 불경기 모멘텀이 지금 시장이 팽배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거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환율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때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불경기인 것도 맞아서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급락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이. 미증시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사이클 상으로도 이제 사이클 끝단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러셀 2000 중소형 대형주 다 가고 이제 M7 기업부터 해서 우량주들 다 올라가고 그다음 지금 러셀 2000까지 가고 있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 한번 싹 돌고 이번에 완전 중후장대 산업까지 경기 민감주까지 이제 온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 재건까지 몰아붙이면 이거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50%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급락 나올 때 들어가셔야 돼요. 급락. 말 그대로 급락.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때다라고. 아시겠죠? 이때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계속 영상 따라오세요. 제가 그 50% 현금 언제 써야 되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언제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거. 지금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은 이 폭탄이 터질랑 말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과감하게 하실 때 아니라는 거. 중간 정도 공격성 항상 유지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리고 인사이트 좀 공유를 했는데요.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영상 제작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 지킨 계좌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저의 인사이트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등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응원 댓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응원의 댓글 한 줄씩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너무 큰 힘 받고 있습니다. 가끔 막 편지 형식으로 댓글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거 캡처해가지고 제 액자에 걸어놓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고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 너무 도움이 되는데 영상 안 보고 있을 때 장중에 너무 불안하다. 누가 날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텔레그램 하단에 이제 그 설명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놨거든요. 시황 정보부터 여기 여러분들 교육자료. 여러분들 증시 하락할 때는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증시가 무너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공부하는 거지 주가 올라갈 때 공부될 것 같아요? 그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돈 더 잘 벌어요. 어째 보면은. 근데 하락장 때 공부한 사람들이 롱런합니다. 명심하세요. 하락장 때 공부하는 겁니다. 상승장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 때 공부한 사람이 상승장 때 그 수익을 내고 안정감 있고 탄탄하게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하락장 때 공부 안 하고 상승장 때 그냥 다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막 기준도 없이 막 매매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 제가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정신, 멘탈 다 잡아드리면서 시황 잡아드리고 교육 다 해드리고 이거 자료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도 올려드렸으니까 아직 내가 텔레그램 아직도 안 들어왔다? 뭐 전화번호 보내? 그럼 하도 그냥 100%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